이제 우리 조명현 신고자님 모시고 한번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탄생에 1등 공신이 누구냐? 안철수냐? 장재원이냐? 저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봅니다. 가장은 이제 이준석도 아니고 1등 공신은 두 분을 꼽고 싶어요. 바로 이제 위대한 공익 신고자, 역사를 바꾼 첫째는 이제 조국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그리고 이제 이재명, 김혜경의 범죄, 민낯을 폭로한 우리 조명인 씨, 이 두 분이 1등 공시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그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하면요, 이게 책의 표지가 보입니까? 바로 이제 제목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화,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이걸 보면 저는 떠오른 게 문재인이가 옛날에 연설할 때 취임연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취임사가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패러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화, 제목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까? 네, 이 책 제목은 출판사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고민 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화라고 적었습니다. 일반 분들은 법화를 사용을 거의 못 하시는 건데 이 법화마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법화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모든 것을 제가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이 책의 표지에 다시 보면요, 그 밑에 표지의 밑에 줄에 보면요, 안 볼 수가 있는데 몸은 비틀거리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몸은 비틀거리지만, 이걸 보고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정말 택배일부터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게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이재명의 처벌을 위해서 가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썼던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나라를 지금 운영하겠다고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도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알리고 범법자가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저는 몸은 흔들리겠지만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념을 담아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저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아마 이제 처음부터 이제 녹음을 하고요, 배소연 씨하고 계속 있다가 녹음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하나는 남기고 이 책으로까지 역사를 남기게 된 거, 이거는 이제 아내가 처음에 권유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배소연 씨한테 우리 신고자님이 워낙 진짜 이게 인간의 대접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부인이 그걸 처음에 그때 연애 시절이었죠, 기록했다는데, 지금 이게 부인하고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차 제보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는 이어지는 상태인데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내부 고발자라는 프레임에 저희는 살고 있고요. 공익신고자로서 삶을 살면서 제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는 이 모든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모두 아셔야 된다고 강하게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저 역시 이런 내용들을 알리지 못하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상식적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조그만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보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부분으로 대담을요. 첫째는 이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네.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등장인물을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차, 2차 신고 있잖아, 폭로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 상황,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이제 등장인물 중에요, 제일 먼저 책에 나오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은 이게 당군 일의 최대 저는 범죄자, 최대 사기꾼, 위선자, 욕쟁이, 거짓말쟁이, 당군 일에 이렇게 보는데, 이 책에도 보니까요,
옛날에 그 우리 신고자님 폭로했을 때 이재명이가 유체이탈법으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이게 부인이나 배소연 씨가 잘못된 걸 사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남발하듯 유체이탈 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당시 5급 사무관과 7급 공무원이었던 저를 보고 그 수많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유용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본인이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자체도 저는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카드를 쓰려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여러 개 부처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쓰고 나면 실제 사실대로 못 밝히니까 허위로 이게 뭐 간담회를 했다든지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개 부처 돈을 가져오고 허위로 쓰는 걸 이재명이는 이거는 절대 모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이 세금을 사용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본인의 감사도 받고 잘못하면 파면이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까지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는 절대 없고요. 이재명 지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이거를 정리하지 않았으면 절대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부처 공무원들이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승인이 없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특별 샌드위치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동에 그 8만 한 4천 원? 83,000원? 아, 네. 3천 원. 이런 데 샴푸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게 그 우리 신고자님이 주말에 가서 대신 사오고 그다음에 그 현금을 그 보니까 이게 시모시라고 돼 있던데 네. 지금 이게 공무원이죠. 맞습니다. 주무관. 네.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보내주고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이 식빵 샌드위치는 무슨 돈으로 샀을까? 그리고 샴푸 같은 거는 본인이 위치나 누가 결제했을까? 이걸 이게 이재명이 모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모를 수 없고요.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용 체크하고 저희한테 다시 피드백을 줬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저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심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점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일개 비서들이 일개 공무원들이 이걸 혼자서 알아서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용을 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월급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희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월급을 받고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과 김혜경의 사적인 용무만을 처리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저는 국고 손실이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그 책에 등장한 인물 이재명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김혜경이에요. 김혜경.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좀 이게 불행한 여인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실제 이재명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별것을부터 그때 폭행 물론 재판 중에 있지만 여러 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제가 책을 보다가 김혜경 씨는 왜 따로 순회동에 살고 이재명만 이게 관사에 살고 거의 자주 안 왔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별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김혜경 씨는 그 관사에 거의 오지 않았고요. 아주 가끔 관사에 들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을 관사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 일정 자체가 성남이나 분당 근처에서 끝날 때만 성남 자택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문수 지사 때 그 관사를 여러 번 갔거든요. 지금도 이게 팔달산에 그 관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굿모닝 하우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김문수 지사는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사 만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또 침실 공간이 있잖아. 네, 있습니다. 근데 왜 김혜경 씨는 같이 살지면서 뭐 속옷이나 이런 거에 살려면 김혜경 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떨어져 있었다고 봅니까?
일정이 바빠서 그때 당시에는 일정이 바빠서 따로 지낸다라고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뭐 따로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남에서 본인이 김혜경 씨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얘기를 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김혜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가장 기본이 속옷 정도는 부인이 빠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셨다니까 제가 TV조선에서 옛날에 이재명이가 진짜 저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야 나는 쌍방울하고 속옷 하나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통했을 때요. 우리 신고자님이 속옷이 뭐냐 했더니 BYC라면서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쌍방울은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봤었을 때는 쌍방울 속옷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내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복 속옷 그런 거 제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쌍방울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BYC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장인물요. 세 번째 이거 배소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요. 이분은 아마 이게 그 이재명 변호사 할 때부터 경제로 있다가 이제 2010년부터 공무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선거 때 되면 또 사직했다가 캠프 일하고, 또 당선되면 공무원 되고 이랬잖아요. 네. 제가 책을 보니까 배소연 씨는 상당히 그 술을 많이 먹고 완전히 우리 그 신고자님 차 안에서도 이게 담배를 피울 정도로 흡연이 심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뭐 술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원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침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힘들어했었고요. 제가 담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저희 아내 차를 탔는데 당연히 저는 냄새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차에서 나오는 뭐 그 음료수에 담배 같은 꽁초를 한참 담은 거를 저한테 이제 버리라고 시키기까지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마저도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제가 알기로 배소연 씨가요. 원래 이제 법률상의 그 남편 하고는 이제 그 별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현욱 씨라고요. 옛날에 그 차도 운전하고 성남시의 그 기무사 그 김현욱 씨하고 이제 같은 건물에 제가 내년에까지는 안 합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이 김현욱 씨가 이제 그 법인카드 조사받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김현욱 씨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김현욱 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요. 저랑은 접점이 없어서 저는 그 기사로만 그 내용을 접했었습니다. 네. 아, 기사로만? 네. 그러면 여기 또 배소연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이제 원래 별거하는 남편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소연 명의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앞에 수원 새로 생긴 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배소연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사 결과를 보니까 배소연은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월급으로 이 정도 건물 3-4개 이게 사는 게 가능한가? 저는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배소연 씨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나눌 일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당연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밝히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등장인물 그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네. 자, 그 다음에요. 등장인물. 제가 책을 보니까 이재명 비서실에요. 조직을 보면 이제 그 정무팀과 의전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팀에는 정진상, 김현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의전팀에는 지사님 팀과 사모님 팀이 있다. 네. 지사님 팀에 하고 사모님 팀 2개로 나누죠. 네. 여기 그 먼저 그 정무팀을 보면 정진상하고 김현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현지는 지금 수석 보좌관이거든요. 네. 옛날에 이재명한테 문자 보내가 이제 전쟁이다. 이게 보좌관인데 실제 또 소문에는 보좌관 그 이상의 이재명하고 깊은 관계다. 이런 이제 그 주장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혹시 김현지에 대해서는 뭐 보거나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랑은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지 씨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일에 관해서 김현지 씨가 관여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택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김현지 씨가 바로 김희경 씨한테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소연 씨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김현지 씨한테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갖다 주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배소연 씨, 김현지 씨가 얘기를 해서 배소연 씨한테 얘기를 해서 그 종이백에다가 돈을 갖고 나온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돈을 갖고 나와서 그거를 다시 입금을 해서 그렇죠. 네. 그때 경선 자금으로. 네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현지가 배소연한테 지시하고 네. 배소연이 씨가 이제 신고자님 한 게.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배소연 씨랑.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김현지의 지시를 받는 게 배소연이네요. 서열로 보면. 관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현지 씨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배소연 씨가 뒤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뭐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진상 씨는 이재명의 모든 범죄는 정진상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정도로 분신 중에 분신이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딱 비서실에 항상 모퉁이에 고개 수위가 잘 보이지도 않게 조용히 일한다. 이런 게 평가가 있는데 혹시 정진상 씨하고는 좀 인연이 있었습니까? 정진상 씨하고는 제가 접점이 없었고요. 가끔 가다가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마주치는 정도고 그리고 정진상 씨가 그때 당시에 그 경기도청에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에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창고 같은 데서 안에서. 예. 네, 그때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지 그 이상은 저랑은 접점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두 분이 정무팀이고, 네. 그다음에 의전팀 중에 지사님 팀, 이재명 팀이죠. 네. 거기에 보면 운전기사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재명의 수행 비서는 전부 조폭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백종선 씨가 하다가 아마 이분이 이제 택시기사 폭행이나 여러 추문에 그만두고, 그다음에 지금 김진욱 씨가 수행 비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백종선 씨의 동생이 이재명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녔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운전해주는 비서로 그 백종선 씨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종선 씨는 이게 완전히 손을 뗐나요? 네, 제가 경기도청 들어갔을 때는 제가 백종선 씨가 따로 오거나 연락하는 적이 없었고요. 저한테 연락했던 거는 제가 1차 제보하고 나서 모르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게 백종선 씨였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등장인물은 누군지 아니까 이제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1차로 폭로한 게 그 2022년 1월 달이죠. 네, 맞습니다. 2022년. 네. 아마 이제 책에 보니까 그게 불법 의정 김혜경 이게 네. 기사가 나면서 이걸 보고 폭로를 결심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처음 기사를 접했고요. 네.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을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처음에 잠깐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 가정을 제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고요. 그래도 당연하게 국민들한테 사실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11월 초가 돼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1차 폭로 핵심은 이제 그 대리 처방 김혜경 씨 이제 그 폐경기 그 약 있잖아 호르몬.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리 처방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나 초밥을 계속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대리 처방은 배소연 씨가 내가 먹으려고 이게 그 처방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선거법에 가짜 뉴스 되고, 그다음에 그 또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기부할 때 왜 10만 4천 원, 자기는 7만 8천 원 우기는데 이걸로 이게 배소연이가 지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리 처방은 이거는 김혜경 씨 약이 분명한 거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메모 자체도 김혜경 씨를 위해서 준비하는 약이라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약을 갖다 놓는 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예쁜 종이백을 구해서 넣었거든요. 그게 배소연 씨 말로는 본인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배소연이가 김혜경 씨 보호하려고 뒤집어 쓰려고 이게 거짓말했다가 제가 판결문을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판사도 황당하니까 결국 집행유예 징역 이게 농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고기 초밥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10인분, 15인분 막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배소연이 녹취록 보니까 기생충도 누가 있나 이런 게 있던데 왜 이렇게 양이 많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했었고요. 그 내용을 배소연 씨하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대화가 끝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더 뭐 배소연 씨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묻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라는 생각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 옆집에 2,402호죠. 네, 이재명이가 2,401호고 네, 거기에 2호라는 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재명이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래 주장하는데 그 옆집에 2,402호에 여자가 김세화 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하고 막 가족들 같이 갔다 올 정도로 이재명하고 친하죠. 네, 신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김세화 씨의 남편이 김철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자, 우리 조명현 신고자님이 원래 이제 근무한 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네. 15년 동안 성남 아트센터에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때 우리 옆집에 사는 김철주 씨가 성남 아트센터에 2011년에 부장으로 특채한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끝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 제가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20년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재명의 옆집에 사는 김철주 씨가 우리 신고자님이 근무한 성남 아트센터의 부장으로 특채돼서 2011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2020년까지 근무하면 이재명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납득이 가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제 말은 2402호가 누가 사는지 이재명 다 알았고 그러면 이게 초밥이나 샌드위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 옆집에 뭐 운동원들이나 옆집에 누가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까지는 예. 제가 지금도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사실과 그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요 성남 아트센터에 우리 신고자님 15년 있었잖아요. 네. 그때 2010년에 이제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직접 처음 만났죠. 네, 맞습니다. 2010년에. 네. 근데 그때도 김혜경 씨가요. 배소인이 데리고 운전기사하고 관용차 그때는 체험맨이죠. 네, 맞습니다. 관용차 타고 계속 배소인 데리고 온 거 맞습니까? 네, 따라올 때도 항상 배소연 씨가 수행을 했고요. 관용차 이용해서 그다음에 공무원이 운전을 한 차량에 타고 그때 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차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게 김혜경이가 혼자 올 때도 항상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이 운전하고 배소연이가 수행하고 이렇게 혼자 올 때도 이래 온 겁니까? 네, 매번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럼 이게 이 자체가 성남시장 부인 아니에요. 부인이면 민간인인데 올 때마다 이게 공무원이 운전하고 배소인이가 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관용차를 타면 이것도 저는 이게 불법이고 그다음에 배소연 씨 일은 전부 이게 김혜경의 거의 산업이처럼 김혜경만 돌보는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예. 불법이라고 인지조차 못했던 이유가 매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간부부터 그 다음에 성남시청 공무원들까지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공식적인 행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이게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불법이라는 거를 퇴직하고 언론을 통해서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 영부인처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불법인 걸 알았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두 번째로 처음에 이게 폭로가 돼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대선의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해 들어서요, 8월 달에 올해 들어서 이제 2차로 폭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폭로 안 하고 이렇게 올해 2차 폭로의 핵심은 일제 샴푸,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폭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눠서 했다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1차 제보했을 때부터 모든 자료와 그다음에 제 증언들은 수사기관에 다 이미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정감사까지 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이재명 당대표가 못 나가게 해서 제가 급하게 기자회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차 폭로에 보면요. 핵심은 이제 그 일제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재명이가 쓰는 게 관사에서 일제 샴푸 83,000원. 맞죠? 네. 그 다음에 에르메스 로션. 네. 일본산 클렌징 오일. 네. 그 다음에 향수. 이런 게 다 일제나 에르메스 외제. 이걸 썼는데 이재명이가 틈만 하면 이게 반일 뭐 어쩌고 하면서 죽창가를 부르고 또는 이제 후쿠시마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러고 있는데 본인에게 뒤에서 전부 이게 일제만 다 쓴 겁니까?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 나라 제품인 건지는 확인을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 취향에 맞춰서 사용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해왔던 것들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바꾼 건 아니고 이미 계속 쓰고 있던 제품을 다시 구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걸 보고 이 제품이 아예 찝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취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아해서 이 취향을 본인이 좋아하니까 이 제품을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황당한 거는 이 결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 주말에도 우리 조명현 씨 주말에도 불러가지고 심부름시키고요. 문제는 이제 법인카드를 못 쓰잖아요. 네, 주말에는 사용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개인카드를 쓰고, 그럼 나중에 그 현금으로 지금 이게 줬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 시모 비서, 아마 이게 주무관, 이 사람도 지금 조사 대상에 제가 압수수색 영장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시모 비서라는 분은 누굽니까? 현금으로 보내준. 당시 비서실 소속의 흔히 말하는 늘공이었고요.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매번 버카로 사용 못하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은 제 카드로 사고 말씀하신 대로 제 카드로 사고 영수증만 이분한테 갖다 주면 뭐가 뭔지 이 품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만큼을 그분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금을 해줬었으니까요. 그럼 시모 개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게 보냈다는 겁니까? 네,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시모 씨 지금 공무원이죠, 아직. 이 사람이 이게 현금, 저희가 알기로 이게 검찰이나 뭐 특수수하는 분들 활동비는 현금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이게 공직의 원칙은 다 카드로 다 이게 서류 확실하게 남기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혹시 이게 의심을 안 해봤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 배소연 씨가 저한테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비서실 공무원들 출장 여비를 모아서 공금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출장 여비를 네. 모아서. 네. 그럼 여기 출장 갔을 때 출장 여비를 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모아서 이재명 개인을 위해 다 써버리면 그럼 이게 출장이 됩니까? 이거 허위 출장입니까? 허위 출장 나가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금액 자체를 세금으로 받아서 다시 이재명을 위해서 사용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요. 그 용도를 정확하게 쓰고 그걸 안 쓰면 허위 공문서 작성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장비로 예를 들어 30만 원 뭐 출장비다. 식대비하고 교통비하고 뭐 숙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래놓고 이 돈을 몰래 빼내가지고 모아놨다가 이게 샴푸 사고 뭐 사고 이게 향수 사고 이렇게 하면 일단 이게 용도를 허위로 적은 거 아닙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못된 거죠. 허위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건 맞습니다. 네. 용도 이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밥 있잖아요. 샌드위치.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옛날에 산한 것도 봤는데요. 엄청나게 좀 특수하게 제작한 샌드위치 아니에요. 네. 그게 보통 2개. 그러다가 과일 주스까지 뭐 하면 도대체 아침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양을 먹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아침에 이 샌드위치 세트를 매일 먹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샌드위치 2개에다가 컵과일 2개, 그다음에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해놓고 그 외에 과일도 또 따로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요거를 뭐 다 먹는 날도 있지만 조금 남기는 날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아침은 제가 근무했던 동안에 모든 날의 아침을 이걸로 해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샌드위치 2개.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 샐러드. 샐러드. 그다음에 과일 주스도 한 잔이 아니고 두 잔? 컵 과일이요. 과일 주스가 아니고 컵으로 된 과일. 컵으로 된 과일. 네, 그거 이외에 따로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특수하게 샌드위치를 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당뇨가 심해서 아닙니까?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고요. 네. 이 그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거긴 한데 특수하게 제작됐다고 말씀이 나온 이유는 그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그 야채를 좀 더 보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시를 수행팀 통해서 배소연 씨한테 다시 얘기가 나오고 배소연 씨가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샌드위치 가게에 가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제안을 해가지고 없던 메뉴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피드백이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재명 지사가 뭐 샌드위치 하나만 가지고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죠. 절대 그렇죠. 몰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이게 황당한 게 이번에 이재명이가 방탄 수사한다고 이게 단식 쇼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단식을 20 며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심하거든요. 당뇨 환자들에게 며칠만 굶어버리면 완전히 저혈당으로 이게 쇼크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단식할 때 잘 아시니까 당뇨가 심하다는 걸 그때 이재명 단식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 법화나 아니면 공무원 불법 의전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제 생각은 있긴 한데 저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결국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사. 지금 이게 상황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배소연에 대해서 일부 혐의. 그렇죠? 배소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 요걸로 이게 1심이 처벌된 거예요. 아까 이제 그 기부행위라는 거는 이제 왜 김혜경 씨 모셔가지고 민주당 만나면서 밥 먹은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은 7만 얼마나 하지만 솔직히 김혜경 씨 바깥 빼고는 전부 공금을 해가지고 실제는 이게 10만 4천이거든요. 판결문에는. 네. 요거 기부행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뉴스라는 게 아까 내가 약을 내가 먹으려고 했다. 뭐 네, 김혜경 씨 뭐 이런 부분은 네. 이게 가짜뉴스로 1심이 지금 놓은 거죠. 네, 저 1심 판결만 저 그렇게 받고 지금 2심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언론 통해서 봤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직 김혜경 씨나 정작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나 어떤 뭐 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고 다른 내용에 더 진행된 사항은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왜 배소연 씨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청구됐었죠.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네네. 그 기억나시죠? 네. 아마 공탁금 내고 그게 기각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영장 청구됐다가 그때 그 기각이 되고요. 네, 지금 그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이니까 이제 그 공범자만 기소하면 나머지는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 씨를 먼저 기소했다는 말은 지금 이재명하고 김혜경이도 공직선거법으로 수사하는데 아마 이제 워낙 수사할 게 많으니까 일단 김혜경만 기소해도 나머지 공범자들한테 중단되니까 따라서 이게 먼저 기소한 걸로 이렇게 들었죠. 내용은 저 그렇게 언론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예. 저는 사실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 같은 증인이 있고 증거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경찰 수사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럼 경찰 조사는 이게 언제 얼마쯤 받았어요? 몇 번? 경찰 조사는 1차 제보했을 때 당시에 네. 제가 3일에서 4일 정도 제가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검찰 조사 이번에 2차 조사까지 해서 총 6회 받았습니다. 아, 경찰 3회? 네. 3, 4회?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요. 네. 2번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또 수사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저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앞으로 계속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오늘도 하고 왔는데 1인 시위를 제가 법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제가 기각이 된 걸 보고 고민하다가 제가 1인 시위까지 나서게 됐는데 제 일정은 지금 1인 시위하고 다시 검찰 조사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에서 2번 받았는데 네. 앞으로도 이게 3, 4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또 이번 주에 나간다는 겁니까? 조사받으러? 네, 3, 4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일주일에 3, 4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을 조사받아야 될지도 네, 앞으로 아직- 이게 정해진 게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제가 검찰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제가 받을 거라고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 수사는 진행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1인 시위를 판사 앞에서 이게 하는데 1인 시위라는 게 뭐 구호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 대표 뭐 어떻게 해라. 뭐라고 이게 서가 편말을 뭐라고 써서 1인 시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구속영장도 아니고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이나 아니면 총무과 의전팀 여기에 근거 자료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재청구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혼자 사고 있습니까? 누가 주위에 같이 뭐 동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처음엔 제가 혼자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일반 시민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오늘도 6분 이상 나오셔서 저를 도와주셨고요. 1인 시위 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한테 손인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시다가 오셔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나 아니면 음료수도 전해주시고 가시고 계시고요. 뭐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재명 쪽 극렬 지지자도 와서 며칠 동안 저한테 이제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적도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와서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주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고 김문기 씨, 그다음에 유한기 씨, 그리고 이제 전영수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아까 배소연의 그 남자 김현욱 씨,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남 이병철 씨 이런 분들이 다 극단적 선택 내주게 돌아가셨는데 혹시 그 개딸들이 옛날에 뭐 판사한테도 이게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총알이 한 발 있다면 어쩌고 하고 막 협박했잖아요. 이런 게 혹시 뭐 두렵거나 무섭진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는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저를 응원해 주는 아내와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도 저는 나라를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날까지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좀 죄송한 질문인데 책에 보니까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정식한 진료는 보다는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택배하면서 다치기도 했는데 치료는 계속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수사 말고 국회 출석 얼마 전에 국회 그 국민의힘이 신청해가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아마 이게 민주당 의원들 이자들은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조명현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동의했다가 갑자기 법인 카드인 줄 알고 막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경위 그래서 국회에 가서 직접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국힘 쪽 국회의원 보좌진이 저한테 연락을 처음 했고요. 권익위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저한테 제안이 와서 처음에는 고민되다가 거절을 했었는데 그 아내랑 다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렵게 맘먹고 국정감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실명이나 이런 걸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합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문서까지 왔었거든요. 저한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라는 문서까지 제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국감 출석 얼마 안 남기고 이제 언론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쪽에서 이제 그거를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날 국감 출석하기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날에 갑자기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 통보가 와서
저는 출석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도움 주실 분을 막 찾다가 보니까 아시겠지만 장해찬 최고위원님이 네. 급하게 그 국회에다가 장소를 잡아 주셔가지고 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1차 제보 했을 때 장해찬 최고위원이 권익위에까지 가서 젊은 분들하고 가서 제가 공익신고자 지정되는데도 힘을 실어줘 주셨더라고요. 이거를 요즘에 제가 들었어요. 몰랐었는데 제가 이 제보를 하고 지금까지 뭐 이 일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다가 도움을 청했지만 제가 도움받을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손을 안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장 최고위원님은 유일하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처음부터 제가 모르는 순간부터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게 이번에 2차 폭로 이후입니까? 네. 시점이. 얘는 1차 폭로 때는 신고자로 안 됐다가 처음에 됐고요. 처음에 예. 됐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됐냐면 한 달 정도를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통보를 못 받고 있다가 장해찬 최고위원님이 그때 이제 권익위 찾아가셔가지고 공신고자 지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주시니까 그 이후에 SNS 상으로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SNS로 알게 됐다. 네네. 그때 그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이죠. 그렇죠.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희는 이제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소극적일 거고요. 이제 정권 바뀌고 김홍일 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권익위 신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니까 이제 권익위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네.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래서 권익위에서 대검에다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다시 대검에다가 이첩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책에 이제 이거 좀 결론 부분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책을 쭉 다 보다가요.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요. 사실과 정직이 정의라 믿습니다. 사실과 정직. 이게 정의라 믿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몇 번 있더라고 안에 본문에요.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제가 이 제보를 하고 나서 제일 많이 공격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했다. 아니면 무슨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갔다라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부분의 분들이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에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사실만 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과 내용 갖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는 국민들이 꼭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이 문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문구입니다. 사실과 정직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우리 조명현 신고자님이요. 폭로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게 거짓이 있었다면요.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재명이가 지금도 그 대선 후보지만 민주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막강한 권력 가진 자가 폭로 중에 하나만 허위라면 바로 이제 김태우처럼 공개했겠죠. 김태우 수사관에게 폭로한 게 한 20몇 가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다 공익 신고인데 4개를 문제 삼아서 완전히 처벌해가 집행유예로 그래서 강서구청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우리 신고자님 폭로가 100%의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꼼짝 못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모든 거를 나라를 바로잡거나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과 정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갖고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구절 중에요. 또 하나 이제 진짜 감동받은 구절이 나는 피해자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 공익신고 폭로하면요. 온갖 막 비난, 욕설부터 탄압 이렇게 압박을 받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고자님도 피해자 맞잖아요. 배소연이 안 돼, 김혜경이 안 돼, 이재명이 안 돼. 정말 인간적인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게 모멸감과 직권남용 행위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로 남고 싶은 생각이 없고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 승리라는 게 어떤 게 승리입니까? 제가 이 피해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재명이 사적으로 모든 거를 사용했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을 불법으로 의전을 받았고 사적으로 이용을 했고 뭐 세금으로 생활을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지금 힘들게 일하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라서 이건 저 혼자 피해자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고 제가 개인적인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힘듦보다는 잘못된 사람, 범법자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 현실이 더 위중하고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기보다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승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범법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종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거 이재명, 김혜경이가 뭐 김혜경도 이게 종범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그 처벌되는 거 이게 바로 정의고 이게 승리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게 법인카드가 별거 아닌 것지만요. 우리 그 신고자님 책에도 이 예를 드러난 게 있던데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스웨덴의 유명한 그 정치인이 있었죠. 옛날에 그 스웨덴의 부총리요. 모나 살린 이 예를 들어놨던데 책에 네. 이분이 잘 나가서 총리 1순위였잖아요. 근데 초콜릿 토블론 초콜릿 하나 법인카드로 사 먹은 게 문제되면서 그게 사태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이는 뭐 초콜릿 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게 아예 뭐 식사 샌드위치부터 샴푸 모든 물품에 모든 집에 과일 소고기 더 아버지 제수용품 모든 걸 법인카드로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지 아닙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신다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얘기고 그게 정치인들이라면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그 기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제일 간절합니다. 제가 방송마다요. 옛날에 그 제가 방송 하나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개인 카드 한번 까봐라. 저기 방송마다 주장했었습니다. 네. 김혜경 씨, 이재명 씨 개인 카드 한번 까봐라. 이 말이 모든 생활비를 법인카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게 해먹은 지새끼처럼 이거 아닙니까? 네, 개인 맞습니다. 카드 쓴 거 본 적 있습니까? 개인 카드 사용한 적은 그때 한 번 있었죠. 한 번? 그것도 이제 경기도 복지 포인트 때문에 아들 병원비를 그걸로 사용했던 거 말고는 제가 개인 카드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 복지 포인트로. 네, 병원비는 아들 병원비. 네, 병원비 계산할 때 경기도청에는 직원들 복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병원이나 아니면 공연 보거나 아니면 책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 때문에 한 번 그 카드 사용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개인 카드를 쓴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들이라는 게 그 우리 도박 뭐 성매매 의혹도 있었고 그 이동호 말합니까? 첫째 아들 맞습니다. 이동호. 네. 이자가 군대에서 그 제일 힘들 때 일병 때 뭐 꾀병으로 수도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던 그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입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언론으로 봤고요. 네. 그 이후에 무릎 쪽을 다쳐가지고 아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입원했다가. 그럼 이게 그 딱 병원비 한 번 외에는 이재명이든 뭐 이게 김혜경이든 개인가성을 본 적이 없다.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김혜경 씨가 주장하듯이 그게 본인이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있었다, 자기는 몰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그게 오는데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승인 없으면 공무원들이 이 비용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나 김혜경 씨의 말을 아무리 100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본인이 그거를 국고 손실을 본인이 직접 했던 아니면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거는 그렇게 변명을 하시고 핑계를 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승인하고 진행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 법조인 들어서 이재명 그 법인카드 수사 막으려고 온갖 게 판사나 압력려서 영장이 김혜경이 돼서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이 지금 기각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법 방해가 많이 있고요. 어떻게든 이제 그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완전히 단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그 우리 멜콩TV 오늘 처음 나오시는데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해드리면 이게 신고자님께 도움이 될지 마지막으로 이게 그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들 모두가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힘으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고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저한테 힘을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 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12월 4일 날 책의 출판 기념회 하죠?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2월 4일 날. 책을 제가 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명예 회복과 두 번째는 이재명, 김혜경의 잘못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말씀드리는 것,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들이 힘든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출판 기념회도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가 국정감사는 못 갔지만 국회 안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좌파들 보면 조국의 그 득회의 눈물이나 조민, 그다음에 정경식까지 책을 내고 그 외에 뭐 민영배, 추미애 소설 이런 게 좌파들의 쓰레기 같은 이런 데 종이 가까운 이런 책들도 이게 팔려가지고 뭐 조국에는 10억을 벌었다 얼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역사를 바꾼 위대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우리 조명현 씨. 뭐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오로지 팩트, 사실, 정직 이런 데 그 책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도와주기 어렵더라도 꼭 이 책을 한번 사셔서 또 이제 꼭 정독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또 뭐 수원이든 갈 일이 있으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줄 수 있는 이런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